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되어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자격이 있고 선발되면 반드시 국민의 의무를 치러야 하는데요. 만약 겁이 많거나 마음이 약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도 꺼리시는 분이 잔인한 사건의 배심원으로 뽑힌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은 한심한 피고의 잔혹한 범행 내용과 더불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때문에 더더욱 주목을 받게 된 일본의 한 특이한 사건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주간악당 후쿠시마 아이즈미 사토 부부 강도살인 사건입니다. 다카하시 아키히코는 도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경비회사에 다니면서 아내와 가정을 꾸려나가던 도쿄 토박이였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치열한 도시에서 버티다 보니 소위 말하는 번아웃 상태가 되고 말았는데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사회생활이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지 않아 직업적,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카하시는 45살이었던 2011년 11월 도쿄 생활을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후쿠시마현 아이즈 와카마츠시라는 조용한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수력발전소에 일자리도 얻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시골 생활을 시작했던 부부. 처음에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동네에서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게 꽤나 신선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다카하시는 이사 전 아내에게 큰 거짓말을 하나 했는데요. 사실 그는 수력발전소에 취직된 적이 없었습니다. 일단 이사부터 하고 일자리를 구할 생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도쿄에서도 구하기 힘든 일자리를 지방에서 구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는 매일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지만 한 달이 넘어도 아내에게 급여를 갖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도쿄에서든 아이즈에서든 사람이 살아가려면 얼마간의 돈은 꼭 필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요구했지만 다카하시는 회사가 어려워서 급여가 밀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면서 막무가내로 버텼습니다. 취직에 실패한 다카하시가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황당하게도 금융상품인 FX 마진 거래에 투자하는 것이었는데요. 외환 거래와 화폐 가치의 변동성과 방향성에 투자하는 보통 사람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접근하지 못하고 어지간한 경제 금융 전문가들도 자칫 잘못했다간 순식간에 쪽박을 차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 투자에 일확천금의 환상에 취한 다카하시는 겁도 없이 덜컥 발을 들이게 됩니다.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시작한 셈입니다. 도쿄에서 이사할 때 쥐고 온 몇 푼을 금세 FX로 모조리 날린 다카하시는 아내의 장롱을 털어 가방과 옷을 몰래 훔쳐내 전당포에서 돈으로 바꿔 투자금으로 사용했지만 이 또한 몽땅 날렸습니다. 결국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두 사람은 크게 부부싸움을 하는데요. 그런데 부부싸움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결과가 너무도 잔인하고 끔찍했습니다. 다카하시가 아내를, 그것도 아내의 목을 송곳으로 찔렀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살해 의지가 보이는 행위였지만 당시 경찰은 부부 사이에 벌어진 일이니 원만하게 해결하라면서 다카하시를 처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제대로 그에게 벌을 내렸으면 추후 벌어진 더 잔인한 사건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어찌 화해는 한 모양인지 부부는 곤궁한 생활을 함께 이어갔지만 아파트 월세도 내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 끝내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이 무료로 빌려준 공터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먹고 자며 노숙자 신세로 살았는데 놀랍게도 아내는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다카하시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조만간 남편이 밀린 월급을 받아오면 다시 월세방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시골 땅을 싸게 사서 집을 지어버릴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는데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기 마련입니다. 다카하시는 회사에 직원을 대상으로 목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회사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는 밑도 끝도 없는 말로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다. 받아올 월급이 잔뜩 있다. 집 짓는 비용도 마련할 수 있다. 대책도 없이 뱉어놓은 거짓말들에 짓눌리던 그의 내면은 나날이 피폐해지고 위험해져 갔습니다. 이미 다카하시의 선택지에는 아내에게 사실을 모두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거나 친척이나 친구에게 손을 벌리는 것 따위는 없었고 그는 본인과 아내의 노숙자 신세를 청산하기 위해 남의 돈을 빼앗기로 결정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새벽 6시경
다카하시는 주차해 놓은 공터의 근처에 있는 어떤 가정집에 몰래 침입합니다. 그곳에는 종합병원 업무과에서 근무하는 55세 엔도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난 어머니는 소일거리를 하러 외출하고 엔도 씨 부부만 깊이 잠들어 있는 상황. 다카하시는 집 이곳저곳을 뒤지며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훔쳤습니다. 그때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엔도 씨가 잠에서 깨어나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주인과 맞닥뜨린 다카하시는 빠르게 도망치는 대신 품고 있던 과도를 꺼내 엔도 씨를 협박하며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엔도 씨가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다음으로 다카하시는 잠에서 깬 엔도 씨의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목걸이와 반지 같은 귀금속을 강탈한 그가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돈 될 만한 물건을 찾는 사이 쓰러진 남편이 너무나도 걱정됐던 아내는 전화기를 들고 119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119 대원이 전화를 받는 순간 다카하시는 신고 상황을 알아차렸고 그는 당장 수화기를 빼앗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리에 가득 찬 눈으로 엔도 씨의 아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불쑥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다카하시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그 전화를 덥석 받았습니다. 여기는 119입니다. 전화를 하셨는데 말없이 끊으셔서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너무도 태연하고 차분하게 119에 대응한 다카하시. 그는 전화를 끊고 마치 남은 숙제를 해치우듯 엔도 씨의 아내를 해친 후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외출 후 돌아온 엔도 씨 어머니의 신고로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수사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어디론가 황급히 뛰어가는 한 남자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마을 주민 중 가장 수상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차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다카하시였기에 후쿠시마 경찰은 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습니다. 거절할 명분이 없는 다카하시는 얌전히 경찰서로 따라가야만 했고, 알리바이를 준비할 틈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 길로 자신의 행각을 고스란히 자백했습니다. 이렇게 범인은 검거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말입니다. 게다가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할 말은 아니지만 사건 그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별 특이점도 없이 깔끔하게 막을 내린 것 같은데요. 이슈는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발생했습니다. 1심 사형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큰 시비가 붙게 된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한 63세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재판을 마치고도 약 한 달간 구토를 반복하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ASD라는 진단을 내렸는데요.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이 ASD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받을 수 있는 병명이라고 합니다. 여성은 자신이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된 원인을 검찰 측이 배심원에게 공개한 사건 현장 사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데요. 문제의 사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끔찍하게 목숨을 잃은 부부의 모습과 피로 칠갑이 된 집안의 광경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컬러로 공개했다는 비교적 유력한 설이 있습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배심원들의 정신적 충격이 꽤 컸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소송으로 인해 제일 신이 난 사람은 다름 아닌 타카하시의 변호사였습니다. 가뜩이나 사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당연히 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배심원까지 나와주니 이게 웬 떡인가 했을 겁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사는 첫째, 강도가 목적이었을 뿐 살인은 얼떨결에 저지른 것이다. 둘째, 피고인은 집도 없이 차에서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 몰려 있었다. 셋째, 아내에게 집을 지어주고 싶다는 강막에 얽매였었다. 등의 1심 주장을 모두 끌어옴과 동시에 넷째, 검찰이 일부러 너무 잔인한 사진을 공개해 배심원들의 판단력을 흐트려 놓았다. 다섯째, 정신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형사사건에 예민한 배심원을 해임시키지 않고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다. 라는 주장을 추가해
다카하시 피고인에게 정상 참작을 적용, 사형 선고를 파기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과연 재판부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재판부는 이미 사형 선고의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말대로 본인도 집주인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우발적으로 과도를 휘두른 거라면 그렇게 냉정하게 이성적인 태도로 119 대원과 통화를 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게 그 첫 번째 이유였고, 배심원의 ASD 진단은 재판 이후에 받은 것이며 재판을 진행할 때는 다른 배심원들과 마찬가지로 공명정대하게 국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배심원의 정신 상태와 피고인의 형량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깔끔하고 단호한 재판부의 판결.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63세 여성은 결국 소송에서 패배했습니다. 다만 국가는 앞으로 이런 배심원이 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시신사진은 일러스트로 대신할 수 있다. 배심원에게 충격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다고 미리 고지해야 한다. 배심원은 충격적인 증거를 이유로 사퇴할 수 있다. 이런 몇 가지 조항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다카하시의 사형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센다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거짓말에 자신이 속아 넘어간 멍청한 인간이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폭주하는 바람에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50대 부부는 너무도 억울하게 생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대가를 치를 각오도 없이 거짓말을 늘어놓을 때 인간이 어디까지 초라해지고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엔도씨 부부가 좋은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주간악당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